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결혼한 지 열흘 만에 가출한 베트남인 아내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가출한 이유에 대해 집에 빚이 있어서 갚아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메라 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미지가 합성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비슷한 일을 당한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해당 앱 관계자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다음 주가 추석인데 왜 이렇게 더워 진짜. 이러면 어떡합니까 도대체.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만들고 유포해서 경찰에 입건된 피해자 52명 중 10대가 39명, 무려 7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 지난 6일 SBS 궁금한 이야기 Y를 보니까요. 중학교 여자 동창한테 그 짓을 해서 경찰 수사 중인 남고생 부모가 나오더라고요. 인터뷰가 나오는데 아유 관심 없어요. 우리 애가 곧 있으면 논술이랑 수능 보는데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한 걸 갖고 참나. 이거 아들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인터뷰를 보니까 알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백다혜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양재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반 보기 시작한 뒤부터 욕이 엄청 늘었어요. 하하하 하신 임용혁 함금란 부부님. 자, 술 먹고 난리친 인간들 때문에 한창 소갈이 했거든요. 자, 이거 붙인 뒤로는 완전 무결해졌어요. 사반의 힘 하신 김재오 땡땡님. 자, 지난 27일 라일락 화분 잃어버린 거 소개해 주셨는데 자, 이거 아닙니다. 좀 이따 보여주세요. 자, 라일락 화분 잃어버린 거 저번에 소개해 주셨는데 방송 봤는지 그 인간이 토로 갖다 놨네요. 사반의 힘 하신 구여름님. 자, 지금 보여주시죠. 자, 어젯밤 11시 부산 지하철 1호선 저러고 앉아가지고 손톱을 깎고 있더라니까요. 제정신일까요 하신 정주우님. 자, 그리고요. 하와이 교민입니다. 무지개가 참 아름답죠. 사방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하신 김유경님. 자, 인천 만수 1동 삽니다. 이사가는 슬아라는 아이가 이웃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엘베에다 붙여놨어요. 행운의 보석을 선물로 드린다면서 저걸 붙여놨더라고요. 저도 떼어왔습니다 하신 김혜숙님. 자, 유미라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한 아세사바 뉴스.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보여주세요. 뭐 하십니까? 빨리! 자, 손자 같은 녀석이 점점점 충격적인 폭행 사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여기는 당구장입니다. 한 장년 남성 TV 앞에 서 있는 학생에게 다가옵니다. 자, 학생 리모컨 줘. 시끄럽게 말이야. 뭐 하는 거야? 아, 싫어요. 아저씨 뭐예요? 오호, 리모컨 달라니까. 아, 싫다고 하면서 리모컨을 뺏으려는 자와 뺏기지 않으려는 자, 팽팽한 리모컨 쟁탈전이 펼쳐지는데요. 자, 멀어지는 학생을 붙잡아 세우려고 할 때 등을 툭 치자 에이씨 왜 때려 하면서 퍽 자, 퍽. 자, 저 장년 남성 맥없이 저렇게 쓰러지고 맙니다. 자, 저 쓰러진 남성 피해자 무려 70대예요. 할아버지 뻘 되는 어른을 폭행한 건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난달 25일 저녁 서울 강서구의 한 당구장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당구장에는 큰 TV가 있는데요. 보통 당구 경기 영상이 무음으로 틀어져 있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10대 무리가 와서는 음악 방송으로 채널을 바꾸고 소리도 크게 키워서 춤도 췄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몇 번 주의를 줬지만 말을 듣지 않아서 리모컨을 뺏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가가서 실랑이가 벌어지게 됐는데요. 제보자는 결국 수동으로 눌러서 전원을 껐는데 학생이 리모컨으로 켜면 되지 하면서 또 TV를 켜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을 쳐서 불러 세웠고 이에 발끈한 학생이 칠 듯이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이 말려도 봤지만 학생이 어깨와 가슴을 치면서 남성은 뒤로 넘어졌고요. 이 충격으로 3번 척추가 골절이 돼서 허리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총 전치 8주의 진단이 나왔고요. 지금은 퇴원을 해서 현재 통원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자, 당구라는 게 되게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스포츠잖아요. 막 시끄럽게 하니까 조용히 좀 하자 한 건데, 아이고, 양 변호사님, 이거. 그러게 말입니다. 저 어르신 지금 수술을 받고 허리뿐만 어깨도 다쳤고 수술비만 480만 원 가량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몸을 다친 것도 심각하게 다친 거긴 하지만 얼마나 스스로 좀 자괴감도 들고 이런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시지 않겠습니까? 손잡벌한테. 예, 게다가 이게 또 사건 접수가 쌍방폭행으로 접수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쌍방이요? 예, 아마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신랑이를 버렸기 때문에 쌍방폭행으로 조사를 한다라는 게 일단 입건을 해서 조사를 한다는 의미지 둘 다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의미를 볼 수는 없습니다. CCTV하고 또 경과도 봐서 경찰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정도면 사실 그냥 단순 폭행도 아니고 폭행치상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부상 정도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도 뭐 치료비 배상 같은 것도 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받으실 수 있을 걸로 합의를 따로 보지 않으시더라도 배상 명령 같은 걸 신청할 수도 있고요. 중간에 아마 저 정도면은 이 저지른 학생 쪽에서 먼저 합의를 요청할 겁니다. 예,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산책 중 봉변입니다. 그야말로 봉변. 평소처럼 반려견과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봉변. 재범상 만나보시죠. 세상에 왜만 또 못하겠다. 너희들이 사람이냐? 이리 오라니까. 오라니까 와. 그래요. 내가 전력들이 걔는 걔도 쨍가로 키워 애완용 키우면 이 거지 같은 수박에서 저런 큰 개를 키우는 거지. 내 맛도 모르겠어. 여기 얘기하면 미안한 생각하고 고개 숙이고 낸데 이들이 뭐야? 저 개야? 어디라는 내가 니들 찾아올라니. 하고 있네. 제일 못된 것들, 저런 것들이 얘네 인간이 아니야. 개만도 모르는 것들, 얘네들이. 아니 왜 갑자기 다짜고짜 욕을 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제보자께서는 그냥 반려견 2마리랑 같이 남편과 함께 저희가 거주자들이 다니는 아파트 내의 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책을 갔는데 그리고 이 제보자의 반려견이 뭐 굉장히 뭐 싸나운 아이들도 아니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마개는 꼭 하고 있고 그런데도 저 두 분이 저렇게 막 다짜고짜 욕설을 하고 거의 막 저주에 가까운 입마개도 했어요. 네. 거의 뭐 인간이 아니야. 여기서 못 살게 해주겠다. 뭐 막 제일 나쁜 것들이다. 막 이렇게 너무 끝도 없이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과를 하라고.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해라라고 얘기했는데 두고두고도 사과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보자께서는 이 두 노인을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접수했다고 하고 민사소송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고 선처는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여기는 공동주택이니까 서로의 다름을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보하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제가 네. 진짜 입마개를 안 했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저거는 선 넘었네. 입마개도 하고 줄도 있거든요. 아마 저 두 분 욕설하는 거 봤을 때는 걔가 너무 무섭거나 이래서 짖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욕설이는 짖는다고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산책로에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마 뭐 공포 아니면 뭐 더러움 이것 때문에 그런 욕설을 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반려견 2마리는 입마개도 했고 줄도 했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을 이유가 없어요. 설사 안 했다 하더라도 저 사람도 욕할 권리는 없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상당히 폭언한 거는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왼쪽에 있는 양반은 담배 피우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담배나 피지 마세요. 네, 담배 피우지 마세요. 공원에서. 자,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갈게요. 가해자는 안마의자입니다. 자, 충격적인 영상, 사진, 제보로 만나보시죠. 자, 안마의자 머리 쪽 커버가 찢어져서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요. 세상에, 자, 보면은 곳곳에 붉은 핏자국 같은 게 아이고야, 이런. 자, 그리고 기계 바닥에까지 혈흔이 선명을 한데 자세히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이게 말이죠. 사연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혀 말려 들어간 거였어요. 예? 시원하게 안마 받으려다가 머리카락이 저 기계 사이로 확 끌려 들어가면서 자,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여성분 후두부 좀 보십시오. 그냥 한 움큼 뽑혔습니다, 기계에. 아유, 세상에, 저도 퇴근만 하면 안마의자에서 그냥 살거든요. 근데
아, 이거 보니까 좀 무섭다. 네, 사실 이 안마의자는 제보자가 작년에 어머니 생신 선물로 사드린 거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 썼고 지난 8월 4일에 아침까지만 해도 작동이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날 저녁에 이런 사고가 난 건데요. 안마가 끝날 때쯤 어머니는 머리 쪽이 툭툭툭 하면서 아프다가 갑자기 머리카락이 쥐어 뜯기는 것처럼 아파서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방에 있던 아들이 뛰어나와서 안마의자를 멈추고 어머니를 간신히 분리를 시켰는데 세상에. 이미 뒤통수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혀 나갔다고 합니다. 아유. 기계 오작동으로 천이 먼저 찢어지면서 그 틈으로 머리카락이 말려 들어간 것 같다고 하는데요. 제보자 어머니는 두피 열상으로 5발은이나 꿰매야 했다고 합니다. 한 달쯤 지난 지금 상처는 많이 아물었지만 안마 의자만 보면 아직도 그때 생각이 나서 너무 화가 난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이거는 사실은 이분들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제조물에 지금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제조물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안마 의자 회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회사 연락을 하니까 돈 빼고 이때까지 싼 돈 빼고 물러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아니면 가져가겠다라고 하는데 이걸 누가 쓰겠습니까? 쓸 수가 없죠. 또 사고 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추석 전에 가져간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뭐 사고 이 책임을 아주 큰 사고가 났어요. 안마 의자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의 가실이 없는 이상은 책임을 좀 져야 되는데 어쨌든 안마 의자 쓰면서 좀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시군요. 주의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이어갈게요. 머리채 잡혀 질질. 머리채?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또 만나보시죠. 자, 슬금슬금 한 노인이 건물 앞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자, 화단으로 다가가더니 화초 줄기를 차차차차차 하면서 쑥 뽑은 저 화초를 끌고 붙잡고 질질질질질질 그야말로 동물을 사냥한 듯 머리채를 붙잡고 좁은 길을 따라서 끌고 갑니다. 자, 남의 거 도둑질했으면 곱게 어디 담아서라도 가지. 왜 저렇게 끌고 가 진짜. 그러기나 말입니다. 저게 지난 5일 부산 광안리 한 카페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이게 아직 그 영업을 시작한 건 아니고 개업 준비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게 입구 쪽에 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묶어놓기까지 했대요. 그걸 굳이 들어가서 화단에 있는 화초를 뿌리째 뽑아간 건데 마침 이제 건물주가 그 장면을 목격을 해서 왜 그러시냐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 지금 뽑아가던 분이 했던 얘기가 내가 쓰레기 치워준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쓰레기로 보이진 않죠. 저 그 화초가 극락초라고 해서 한 1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화초라고 하고 보시면 꽃도 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 개업 준비하려고 예쁘게 화단에 피우려고 했던 그 화초를 저렇게 땅에 끌어서 뿌리째 다 뽑아서 그냥 죽여버린 겁니다. 박 변호사님, 쓰레기 치워줄 거면 다 뽑아가든가 왜 저것만 뽑아? 쓰레기 같지도 않고요. 도둑질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금 가져가는 거잖아요. 쓰레기 같은 소리 하고 있는 뭐 비난하는 건 아니고 절도범이 되는 거예요. 비난하셔야죠. 비난할게요. 네.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손님 머릿수만 세는 식당입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원하십니다. 네, 식당에서 불쾌한 일을 겪었다는 사연입니다. 이 사연자는 최근 주말에 아내와 함께 점심을 먹으려고 나갔습니다. 오전 11시 반쯤이었는데 식당이 거의 만석이었다고 합니다. 별다른 자리 안내가 없어서 사연자 부부는 마지막으로 남은 4인석에 앉았는데요. 그리고 주문을 하려고 종업원을 기다리는데 그때 마침 손님 4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연자 부부가 앉아서 그 손님들이 앉을 자리가 없었던 거죠. 이때 종업원이 다가와서 여기는 4인석이라서 저 손님들이 앉아야 하니까 나가서 2명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라고 한 겁니다. 사연자는 이미 앉아서 주문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가라는 거냐고 물었더니 종업원은 또다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황당해진 사연자가 사장한테 처음부터 자리 안내를 하든지 아니면 기다리라고 했어야 하지 않냐. 2명 더 받자고 손님을 내쫓는 게 말이 되냐 따지고 가게를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사연자도 이 자영업자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다른 자리로 옮겨주는 것도 아니고 가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내보내는 건 너무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당의 입장 이해가 가시나요? 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식당 주인입니다. 손님 주말 점심 장사가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는 흙 퍼서 장사합니까? 솔직히 손님하고 사모님하고 그 4명 손님보다
고작 1, 2분 정도 먼저 오신 거고 저희가 안내해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그냥 턱 앉으신 앉으셨잖아요. 아이 나가서 잠깐만 대기하시면 2인 자리 곧 날 텐데 아이 그리고 오케이 하셨으면 저희가 서비스도 팍팍 드렸을 텐데 아유 진짜 아프니까 사장이다 동그라미. 아 감당 왠지 오늘 백다희 아나운서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은. 좋습니다. 다음 사연자입니다. 아니 이 양반이 정말 좀 말이 그렇다. 여기서 아프니까 사장이다가 왜 나와요? 아니 내가 무슨 진상짓을 했어요? 1분이든 1시간이든 먼저 온 손님이 먼저 착석하는 거고 그럼 우선권을 갖는 거지. 아니 나도 손님인데 나중에 온 손님을 내가 왜 신경을 쓰냐고. 더군다나 나가서 기다리라니. 아 일수불태 몰라요. 한번 자리에 앉았으면 끝이지 왜 불러. X. 자, 양 변호사님. 보통 저렇게 붐비는 곳에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많죠. 거기에 정말 식당 측의 과실인지 아니면 이분이 정말로 이렇게 안내를 받으려고 해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미 앉은 다음에까지 저렇게 자리를 물러나라고 한 건 좀 과해 보이고요. 게다가 주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겠냐면 보통 이제 주중에 회사 근처 이런 데는 정말 10분, 20분 사이로 계속 바뀝니다. 뭐 저희가 어떤 식당인지 잘 알 수 없지만 주말에 사람이 잠깐 기다리게 한다고 전 4분이 잠깐 기다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미 앉은 손님을 나가라고 하신 것까지 뭐 식당 사정도 저 뭐 이해는 갑니다만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네, 이거는 사실 무례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느 식당에 가서도 우리가 외식을 할 때는 행복하고 기분 좋자고 외식하러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앉았는데 일어나서 나가서 다시 기다려라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저는 룰이라고 우리가 암묵적인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앉기 전에 만약에 둘이 있는데 4명이 들어오면 먼저 안내를 해서 앉혀주신다거나 이런 또 이제 방법이 있는데 그 안내를 한 것도 아니고 만일 예를 들어서 뭐 옆에 자리가 비어 있어서 이동을 조금 자리 작은 데로 이동을 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그때도 굉장히 완곡한 표현으로 정말 죄송한데 저쪽으로 좀 이동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앉은 손님을 다시 일어나서 기다려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당연합니다. 불문율입니다. 착석하면 끝입니다. 착석도 하기 전에 만약에 안내를 그렇게 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착석을 하고 주문 들어가는 단계에서는 나가라고 할 수. 저는 사실은 혼자 식사를 많이 하는데 2인석도 있고 3인석도 있고 4인석도 있으면 예. 항상 안내를 미리 받아요. 아니고 앉으면 끝이에요. 앉으면 10명이 와도 그냥 먹어요. 아니 근데 아무렴 그 식당 사장님도 박 변호사님 얼굴 다 알고 변호사인 거 알 텐데. 뭐 그래서 그런가요? 그건 그런 것 모르겠는데 같습니다. 예. 일단은 앉았기 때문에 뭐 아주 붐비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4분이 기다린 게 맞고요. 아마 이렇게 좋은 식당은 회전율이 좋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2분한테 큰 어떤 상처를 준 거고요. 이 2분은 그 식당 안 갈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앉으면 끝인데 왜 그거를 보냅니까? 4명이 뭐 먹으면 뭐 10명분을 먹습니까?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걸 왜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 저는 종업원 태도가 어땠는지 궁금해. 이게 말투나 어투가 궁금한데 저도 식당에 체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저라면은 그냥 기다렸을 것 같아서 그냥 네. 뭐 그러니까 너무 결론부터 착해. 정리를 하자면 네. 별 생각이 없이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공푸님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좀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라고 하셨고요. 이동규님, 근데 식당 입장에서는 2인 손님보다 4인 손님이 더 이득이니까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김초월님은 왜 안내도 안 했는데 와서 마음대로 안나요라고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찬학님 보고 계신가요? 가족들과 함께 베트남 하노이로 가셨다가 오늘 새벽 귀국을 하셨다고요. 자,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이면 슈퍼 태풍 야기를 만나서 고생만 죽도록 하다 오셨답니다. 저 보세요. 도로는 난장판이 돼서 곳곳이 막 통제가 되고 공항은 아예 폐쇄가 되는가 하면 호텔. 자, 정전됐어. 세상에. 로비에서도 촛불을 켜놔야 했다는 겁니다. 가족들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떠났던 하노이 여행. 태풍으로 변변한 관광도 못하셨지만 그래도 가족 간의 정은 한층 더 깊어지셨다고 하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남편은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인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편지 한 장만 남겨져 있었는데요.
2주 동안 집을 나갔다가 올 거고 연락은 SNS를 통해서만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은 가출 신고를 하고 사라진 아내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장소에서 아내를 마주하게 됐고 가정은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났다는데요. 대체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제보 사건입니다. 주말 사이 또 뭐 많은 뉴스가 나오기는 했는데, 자, 베트남인 아내, 한국인 남성, 국제 결혼을 한 부부예요. 자, 일단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부터 좀 짚어보죠. 네, 지인의 이 제보자인 남편의 주장에 따르면요, 이 베트남인 아내와 결혼한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됐습니다. 지인의 아내는 몇 년 전 베트남의 한국어를 배우는 어학당에서 제보자 아내를 알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아내가 한국인 남성을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 지인이 남편을 통해서 제보자가 소개를 받았던 겁니다. 2022년 5월쯤에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을 했고, 그해 가을에 베트남에 직접 가서 만났다고 하고요. 그 다음 달에도 베트남에 가서 또 만났고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한 달에 한 번씩 베트남에 갔는데 당시 아내는 꽃바구니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일을 했는데 일하는 곳도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보자는 결혼을 결심을 했고요. 지난해 11월에 웨딩 촬영을 하고 지난해 말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한국어 능력 시험 일정 수준 이상을 획득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한국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베트남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2년의 장거리 연애 끝에 결혼을 했다면, 이거 뭐 부부관계가 상당할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식 연애 결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애틋했죠. 장거리 연애니까 애틋하고 이 여성이 무슨 말도 했냐면 나중에 아이 2명 낳아서 잘 기르고 싶다는 얘기를 했을 정도예요. 게다가 이 남성 같은 경우에 가족이랑 같이 베트남에 가서 그 가족끼리 왕래도 많았고 또 여행도 같이 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여자친구를 도와줬는데 한국어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한 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이제 일 그만두고 이 시험에 붙기 위해서 시험 공부에 올인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라라고 얘기해서 1년 동안 생활비로 매달 60만 원씩 이제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시험 공부를 해서 한국어 시험에 붙었어요. 그리고 5월 24일에 한국으로 입국했다고 합니다. 자, 업체 중개로 국제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무슨 사진 보고 그냥 막 골라서 결혼한 거 아닙니다. 2년간의 진짜 장거리 연애 끝에. 자, 그런데 결혼 시작하고 신혼의 단꿈은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자, 아내가 쓴 편지 한 통 때문이었는데요.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내가 다시 올게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보자인 남편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틀 동안 울고 부모님 보고 싶다고 맨날 영상 통화하고 그러는데 뭘 제가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회사 동료의 와이프도 베트남 사람이에요. 걔네 집에 자고 온다 그래서 하고 오라고 했고 그러다가 이제 월요일날 이제 퇴근하고 오니까 이제 없어진 거죠. 버스만 떠났고 그래서 나가는 시점부터 아예 꺼버리고 유심도 바꾸고 페이스북도 다 차단을 시켜놓은 상태고 연락이 안 돼요. 자, 양 변호사님, 이게 보통의 어떤 국제 결혼 사기와 좀 다른 게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말씀하신 그런 형태의 결혼이 요즘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2년 동안 연애도 했었고 그런데 한국에 5월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났던 게 지난 6월 3일이었다고 합니다. 퇴근을 하고 왔더니 편지 한 장 남기고 아내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가능하면 2주 동안 밖에 나가고 싶다. 그래서 전화가 아니라 SNS로 연락을 하겠다고 하면서 걱정 말라고 다시 오겠다고 2주 뒤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남편분 입장에서는 아내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이틀 동안 그냥 울기만 했대요. 그래서 남 믿고 들어왔어도 얼마나 힘들겠냐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게 직장 동료분 중에서도 이제 배우자가 이 베트남 분인 그런 동료가 있어서 그 베트남 분하고 소개도 시켜주고 가서 식사도 하고 그 집에서 잠도 자고 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와서는 한국어 배우러 단체, 한국의 단체 이런 데도 갔답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지내는 줄 알았는데 저런 편지가 있어서 급히 확인을 해보니까 저렇게 캐리어에 짐 싣고 나가는 모습만 CCTV에 찍혀 있었던 겁니다. 자, 2주 동안 나가 있겠다. 네. 그러면 3주째는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사실 그나마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베트남의 가족이나 지인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아내는 안 받으려고 하고 연락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2주를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주를 기다려줬습니다. 막
피를 뭐 말리는 마음으로 기다렸겠죠. 약속한 2주를 기다렸는데 문제는 2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식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은 남편 입장에서는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하고 또 온라인 그 커뮤니티에 가출한 베트남인 아내 찾는다 이런 것 글도 올리고요. 유튜브에 출연해서 제보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아내를 찾으려고. 하지만 찾을 수 없었죠. 그렇게 2달이 흘렀을까 약간 어디서 꼬리가 잡혔다고요. 네, 유튜브에 사연이 나갔잖아요.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한 남성이 비슷한 여성을 봤다 이런 소식이 들린 겁니다. 남성에 따르면 여성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꽃바구니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을 하는 20대라면서 사진도 보여줬다고 합니다. 맞는 부분도 있고 나이는 30대라서 틀리기는 했지만 남성이 보내준 카톡 프로필 사진을 확인해 보니까 아내 손목에 새겨진 문신이 일치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노래방 도우미라는 이야기를 듣고 귀를 의심하면서 아 제발 아니기를 설마하는 심정으로 아내가 있다고 하는 노래방으로 갔습니다. 경찰에 불법 체류, 불법 취업 혐의로 신고를 냈고 경찰이 노래방으로 가서 신분증을 요청했는데요. 당시 외국인 등록증, 여권도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내는 계속 자리를 피하려고 했지만 경찰이 막아섰고 결국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저 여성의 오른쪽 손목에 있는 그 문신이 저 사람을 특정하게 한 결정적인 그 증거가 됐더라고요. 자, 이 남편분은 아내를 만나서 가장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답니다. 대체 왜 집을 나갔냐?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걸 왜 집에 돌아오지 않은 거냐? 자, 남편분은 답변을 들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 경찰분들 2분이 먼저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고 체포하게 된 겁니다. 뭐라통이 나죠. 그냥 피가 막 거꾸로 솟고 막 저는 이제 안 있기를 바랬어요. 자기 입장만 얘기하고 미안하단 말도 없고 자기 어떡하냐는 그런 얘기만 하고 왜 도망갔냐 하니까 집에 이제 빚이 있다. 집에 빚이 있다라. 네, 근데 이 남편으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년 동안 연애를 했기 때문에 게다가 그동안 이제 뭐 생활비도 결혼하기 전에도 다 붙여줬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여태까지 하지도 않았고 또 한국에 왔을 때도 뭔가 일이 좀 하고 싶다, 나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생활비는 충분히 줄 수 있고 꼭 아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데도 아내가 나가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하고 싶은 일을 해라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이든지 다 지원해주고 지지했는데 이제 와서 뭐 빚이 있어가지고 집을 나가야 된다 그러고 정확한 그 이유도 안 하고 그냥 쪽지 하나 써놓고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속이고 나가서 가출한 후에 또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또 이 아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정말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참 사과 한마디가 없었군요. 박 변호사님, 네. 이제 저 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출입국 관리소에 보내져 있고요. 지금 조만간에 강제 출국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합니다. 혹시나 남편 입장에서 자신을 이용해서 이런 행동한 거 아니냐.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고요. 그게 혼인 취소가 될지 무효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만약 무효가 된다면 자신의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빠질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양 변호사님,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여성이 재혼한 외국인 남편 국적 1위가 베트남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남성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 배우자 중에 압도적으로 1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과 베트남 남성들이 결혼을 그렇게 많이 하는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원래 베트남 국적을 가진 여성들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면서 귀화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 이혼을 하고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자, 대다수의 이 말씀 꼭 드릴게요. 대다수의 다문화 가정 저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왕왕 이런 일이 참 생기다 보니까 안타까운 거죠. 사실 이런 문제가 한 10여 년도 더 전에는 좀 더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자주 발생을 하긴 했었는데 요즘에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남아 국가들도 이전보다는 이제 경제 수준 같은 것도 많이 올라갔고 또 우리가 국적 취득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결혼 후 2년간 결혼 생활을 해야 국적을 주는 만큼 좀 까다롭게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훨씬 짧았거든요, 기간이.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제기가 되다 보니까 좀 엄격하게 했는데 하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정말 예외적인 사례라고 보고 싶지만 이 경우도 2년이나 뭐 연애를 했었고 한국어 시험을 봐서 한국에 들어올 정도가 되면 뭐 결혼을 하려는 입장에서는 이걸 안 믿을 수가 없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정까지 다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이게 과연 얼마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조금 더 그냥 신중하셔야 된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카메라 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미지가 합성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비슷한 일을 당한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해당 앱 관계자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제보 사건인데요. 백다희 아나운서는 사진 이렇게 보정해주는 앱 같은 거 자주 쓰나요? 사진 찍을 땐 항상 아, 씁니다. 진짜? 자, 그러면은 참 이번 사건이 가장 유명한 앱을 썼다가 정말 어떻게 보면 성적 수치심, 봉변을 당했다는 제보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보자는 지난 4일에 증명사진 너비를 조정을 하려고 소다라는 사진 앱을 이용을 했습니다. 소다는 네이버 자회사인 스노우가 운영하는 카메라 보정 앱인데요. 주로 여성들이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이 앱에는 유로로 배경을 늘려주는 인공지능 배경 확장 서비스가 있는데요. 제보자는 증명사진을 올리고 결과물을 보고 나서 화들짝 놀랐습니다. AI로 합성된 제보자 증명사진에는 하단에 두 손이 생겼고요. 그 손이 좀 신체의 특정 부위를 움켜쥐고 있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제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사진이 유출되진 않을까 불안감도 느꼈다고 합니다. 또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결혼 사진도 해당 앱으로 보정을 하려고 유로 결제를 했던 건데 너무 황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사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원본 사진 이외에 박 교수님, 그러니까 저 팔이 네. 본인 팔이 아닌 거죠? AI가 만든 팔인 그렇죠. 거죠? 뭐 저런 식으로 옷을 입고 본인의 몸을 만지면서 사진을 찍을 리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AI가 만든 거예요. 문제의 합성 사진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내가 잘못 본 건가라고 봐도 이제 저런 사진이에요. 저거 흐리게 해놨지만 원래 사진으로 얼마나 더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아니 나만 이렇게 예민한 건가? 난 너무 충격적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직장인 커뮤니티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 해당 사진을 제보자 얼굴을 가리고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커뮤니티 누리꾼들이 불쾌하다, 어이가 없다, 정말 딥페이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사진을 저렇게 합성해버리냐. 저 앱 안 써야겠다라는 이제 반응이에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도 이 사진을 올리니까 해당 네이트판에서는 심지어 삭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삭제 처리된 이유는 세상에. 음란성 게시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보자는 이게 정말 문제가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당 업체 이메일로 항의를 했고 공론화를 시켜야겠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자, 정말 이렇게 놀란 제보자 또 한 번 비수를 꽂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한몫 땡기려고 자, 누가 누구한테 이런 소리를 한 걸까요?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 메일 내용에 나와 있다시피 금전적 요구를 해서 협박을 하고 그런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뜯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악의적으로 여론 형성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조롱을 하면서 2차 피해를 하니 전 너무 황당하고 이거는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느꼈어요. 양 변호사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일단 추정입니다만 이분이 이제 자기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커뮤니티에 올려서 진짜 이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제보자분이 보기에는 관련 업체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타까운 사연인 줄 알았더니 뭐 성적 수치심이 정신적 충격이니 이런 말 쓰는 게 하부금 땡기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라는 댓글이 달린 겁니다. 심지어는 또 다른 이용자도 이거 누가 보다 하부금 땡기는 것 같은데 수고해라. 기분 나빠할 상황은 많은데 원하는 게 돈인 게 너무 보인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아직 이게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이게 업체 측에서 이런 걸 쓴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글을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분도 그 업체에 보낸 메일을 거기에 답글로 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다시 봤는데 금전적 요구라는 게 아예 나오지도 않고 사과와 재발 방지만을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용자들이 저런 글을 다루니까 이 제보자분은 이게 업체 직원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좀 뭐 물타기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더 화가 난 건 또 그 업체 측도
처음에 메일 보냈을 때 아무 답장도 없었대요.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알려지고 보도가 되니까 그제서야 연락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말이죠. 피해자가 이분 혼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분은 제보자보다, 지금 소개해드릴 분은 앞서 제보자보다 며칠 앞서서 같은 봉변을 당하셨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AI 헤어샵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제 사진을 넣으면은 한 몇 가지 그 헤어스타일이 제 얼굴에 합성돼서 나와요. 되게 사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헤어스타일 고민을 하다가 그걸 사용하게 됐죠. 제 상의가 어떻게 합성이 돼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나체로 표현이 됐고, 그리고 더 심한 거는 그 부분이 되게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네, 엄청 깜짝 놀랐고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야, 박 교수님, 이러면 그 보정 사진 앱 어떻게 써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분이 쓴 앱은 스노우라는 앱인데 이것도 아까 그 소다만큼 여성들이 즐겨 쓰는 아주 유명한 앱이잖아요. 이 여성은 이제 머리를 내가 헤어스타일을 좀 바꿔볼까 하다가 이 앱을 사용해서 사진을 넣으면 이런 헤어스타일도 붙여주고 저런 헤어스타일로도 바꿔보고 뭐 이런 유료 기능이 있대요.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해볼 수 있으니까 본인이 이제 유료 계정을 이제 그 송금을 한 다음에 결제를 한 다음에 해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제 여러 뭐 긴 머리, 짧은 머리 다 나오는데 너무 예쁜 헤어머리가 나왔는데 문제는 단발컷에서 저렇게 옷이 벗겨진 채로 이제 합성이 돼가지고 딱 사진이 나온 거예요. 그 너무 이제 놀라고 어머 이 사진 또 어디 유출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단발컷을 했더니 이번에는 다른 옷이 또 입혀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을 겪고 제보자가 바로 그 회사 측에 항의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다고요? 피해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항의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메일을 보내야 되는데 자신의 얼굴을 다시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데 혹시나 또 유출하거나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안 보낸 거고요. 또 댓글 확인해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좀 용기를 내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업체에서는 좀 이렇게 얘기합니다. AI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선정적 이미지 생성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이미지 자체가 서버에 저장 안 되고 또 외부 유출이나 학습에는 이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환불을 요구하기도 뭐하고 또 환불 요구를 하니까 직접 환불 절차를 밟아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 환불하고 나면 이게 그대로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이 제보자가 환불 절차를 안 밟고 있다고 합니다. 자, 스노우, 소다, 뭐 앞서 소개해드린 그 문제 앱인데, 자, 네이버에서 뭐 어떤 좀 입장이 나왔을까요, 양 변호사님? 입장이 나왔어요. 일단 대면 사과도 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또 직원들에게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손님, 뭐 고객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래요. 이게 뭐 요즘 딥페이크 논란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작용이 있으면 이 두 분의 목소리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거를 공개를 하고 가감없이 그리고 공지로 잘못했다고 하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피해를 보지 않을 거 아니냐. 이 자신들이 원하는 게 지금 합의금 달라고 이런 얘기를 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처음부터 지금 대면 사과를 하고 정확하게 직원들에게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어야지 왜 사건 발생까지 나오게 만드십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한다는 여성. 큰 집에 가면 늘 자신을 귀찮게 하던 한 남성 때문인데요. TV를 볼 때도 은근슬쩍 옆에 붙어서 불쾌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추석을 이제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요. 큰 집에 갈지 말지가 고민이 된다는 사연. 자, 양 변호사님, 시작은 12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연자분이 12년 전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고 합니다. 11살이었고 이게 명절에 시골에 집에 내려갔는데 이게 뭐 어른들은 음식을 하고 있고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사촌 오빠가 오더니 그제 사촌 오빠 중학생이었고요. 은근슬쩍 어깨 동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서 TV를 보는데 슬쩍슬쩍 어깨 쪽을 쓰다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느껴졌고요. 실제로 쓰다듬었겠죠. 그리고 갑자기 이 사촌 오빠가 물어보는 게 너도 월경을 시작했냐?
라고 하더니 또 남자친구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초등학생이니까 그냥 뭔지는 모르겠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짜증나고 싫다는 그런 기분만 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행동 끝이 아니었죠? 네, 사촌 오빠는 여성이 싫다고 하는데도 손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거나 여성의 배를 만지는 척 불쾌한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싫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해도 귀여워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변 어른들도 그냥 웃어서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여성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이었는데요. 사촌 오빠가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면서 끌고 나가서는 으슥한 골목길이 나오니까 갑자기 업어주겠다 이러면서 싫다는 여성을 강제로 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에 따르면 이때 사촌 오빠의 손이 계속 엉덩이 쪽을 만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성이 내려달라고 울기까지 했지만 사촌 오빠는 웃으면서 이 이야기도 무시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소시적 일이긴 하지만요. 범죄죠. 이거 범죄입니다, 이거. 당연히 범죄고요. 어? 소시적이기 때문에 더 큰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뭐냐 하면 6학년이었는데 사춘기고 좀 키가 또래보다 컸다고 해요. 2차 성징도 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피해자 여성한테 그런 행동을 했고 엄마한테 당연히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 화가 나가지고 사촌 오빠 만나러 가서 네가 인간이냐고 어디 싫다는 동생 만지냐고 어휴, 손찌ram을 잘하셨네. 냈다고 합니다. 잘하셨네. 당연히 사촌 오빠는 거기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봤던 사촌 오빠의 엄마 아빠, 그러니까 큰엄마 큰아빠죠. 두 사람이 왜 남의 귀한 장남을 혼을 내냐, 네가 뭔데 혼을 내냐고 동생한테 쫓아나왔다고 하고요. 결국은 큰형 부부하고 욕설까지 하면서 크게 다퉜다고 합니다. 아, 결국 애들 싸움도 아니죠. 부모들 간에 이제 이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부모 싸움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명백한 성추행이었기 때문에 사과를 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큰아빠나 이 사촌 오빠가 연락을 하겠지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엔 아무도 연락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성의 아버지께서 너무 화가 나서 이런 형하고는 인연을 이어나갈 필요가 없다고 이제 인연을 끊고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외에 다른 형제들이나 친척하고는 연락을 하고 지내셨죠. 이렇게 시간이 몇 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다른 친척들이 큰아빠가 큰형님이 그때 일을 지금도 이제 후회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결정적으로 친할머니께서 내가 이제 많이 늙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형제들이 좀 화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여성의 아버지는 2년 전부터 다시 이제 그 큰 집에 가게 되었어요. 이 여성도 그 오빠에 대한 앙금과 충격이 남아 있었지만 어떻게든지 잊어보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바야흐로 지난해 할머니 80겸 명절. 자, 모든 가족들이 다 모였잖아요. 네. 여기서 그 사촌 오빠라는 자, 어려서 손버릇 안 좋았던 그 인간 폭탄 발언을 합니다. 자, 그 폭탄 발언은 결혼을 선언한 겁니다. 많은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좀 축하를 받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 갈등이 남아 있잖아요. 여성 당연하죠.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었다고 해요. 그럼. 근데 그 와중에 큰아빠가 아이고 우리 며느리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나와가지고 우리 아들 또 초등학교 교사 며느리까지 들어온다고 자랑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좀 결국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이 여성의 아버지죠. 성추행범이 뭐 그게 그렇게 자랑이냐고 이렇게 한마디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연자 여성 사연자의 아빠 아빠죠, 그러니까 아빠. 예. 그 남자한테는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죠.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났죠. 성추행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큰아버지가 가장 화를 많이 냈고요. 어떻게 우리 아들한테 성추행범이라고 얘기를 하냐고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니까 장남하고 차남이 지금 붙었어요 지금. 네, 집안 자체가 사연자 편, 큰아빠 편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큰아빠 쪽 입장은요. 당시 사촌 오빠도 어리니까 짓궂게 농담하고 장난친 거지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죄인 취급하냐 이거고요. 반면 여성 쪽 입장은 딱 하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라는 건데요. 그때 했던 행동들이 성추행이 맞다고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용서를 하든가 말든가 결정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큰아빠네는 어디 감히 내 자식을 성추행범이라고 부르냐면서 또다시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자, 성추행범이다. 어딜 감히 지금 맞서고 있죠. 자, 무려 10년 동안 이런 양측의 어떤 신경전 이런 게 이어졌던 건데 보신 것처럼 집안 내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조금 더
이야기 쉽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별별 극장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야, 이건 뭐 누구 보고 성추행범이라 카노? 이 나라의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 있는 거 모르나? 입 조심해라, 진짜 입 조심해라. 니 확 그러면 안 그러면 니 뭐 확 그냥 확 알지? 이거 봐라, 이거 봐. 끝까지 사과 안 하지? 나한테 반말하지. 그래, 뭐 며느리가 교사라고 했나? 그럼 그 며느리한테 맞는지 아닌지 한번 물어봐야겠다. 아하이 물어봐야겠어. 참 잠깐만, 이 의대 우리 귀한 며느리를 입에 올리노. 어릴 때 알라들끼리 장난치고 논 게 아이가? 뭐 그게 아직까지 유난을 떨어 샀노? 양재열이. 아이고, 뭐 유나? 됐고. 그래, 나 네 며느리한테 간다. 네 며느리한테 가. 아이 참내 이거 보자 하니까 형한테 버릇 없는 거 봤어? 확 그냥 좀 아이, 좋게 가자고. 뭐. 이 부러워서 그러지 우리 아들. 뭐 부러워? 아이고, 성추행범이 왜 부럽냐? 그깟 아들. 양재. 아유, 웃으면 안 되는데 두 분 연기로 웃음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웃으면 안 되는데 은근슬쩍 불쾌한 접촉하는 사촌 오빠. 이런 게 성추행 아니에요. 자, 이제 커가지고 지금 며느리 잘 얻었다고 지금 결혼 발표까지 했어요. 예, 양 변호사님. 이게 진짜 큰아버님이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이 사촌 오빠라는 사람이 당시 중학생이어서 처벌을 안 받는 나이인 게 다행이지, 만약에 진짜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상황이었잖아요. 이 미성년자, 친족인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요, 공소시효도 없습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었을 만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렸을 때 드러났을 때 빨리 사과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사건 현장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어렸을 때 옛날에 겪은 일들도 이 피해 여성은 그게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거 풀어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 네, 저도 사실은 이제 이 가족이나 친척에 의해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사례를 여러 차례 상담을 맞아요. 했고, 우리 사건 반장에도 여러 차례 나온 적이 있는데, 이 성적인 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것만이라도 평생의 그 고통이 충격이고 트라우마가 되는데, 그게 가족 역동까지 합쳐지면 거기에 막 죄책감도 더해지고 뭔가 비밀로 들어가야 되고 내가 다 감당해야 되고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 많거든요. 다행히 이 여성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완전히 여성 편이 해주었다는 거는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래도 이 여성은 평생 이걸 잊지 못하고 여전히 악몽까지 꾸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덮고 도리어 내가 요즘 굉장히 행복하다고 자랑하면 이거는 여성한테는 계속해서 2번, 3번 고통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변호사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네. 저 집에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안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지금도 전 공소시효가 살아있다고 보거든요. 중학생인데 만약 중3이었다면 처벌이 됩니다. 성폭력 처벌 특례법상의 친족 간의 강제추행죄 매우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문제되는 상황이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거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네, 가족분들 의견은요. 이호수님, 명절에 각자 지내고 가지 마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향기님은 당한 사람은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인정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가구 말고는 고민할 계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어떠한 방해도 허락하지 않는 어센틱 프라이빗 스페이스 렉서스 마스터피스 LM. 맛있는 물, 어디서 왔는지도 중요하지만 주장 말고 결과를 믿자. 몽베스트. 상 받은 물맛을 믿으세요. 테이스트 베스트. 몽베스트. 오늘의 디저트 완성! 맛있는 음식도 틀리게 끼면 불편할 수 있겠죠? 폴리덴트 맥스실 의치 부착제. 정교한 미세 노즐로 의치를 고정하고 음식물 유입을 차단합니다. 새로운 패키지를 만나보세요. A great night's sleep. Night after night after night. That is the difference. The difference is temper.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